야, 여기로 빨리 와봐. 오빠가 잠깐 말이 없다가 재봉틀 소리가 나.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재봉틀 소리? 어, 엄마 방 쪽에서. 그날은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우리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엄마 집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엄마 집에 잠깐 들렀어요.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해서요. 오빠가 엄마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는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요. 저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봉틀 앞에 가보니 바늘에 실이 걸려 있었어요. 흰 실이었습니다. 반쯤 펼쳐진 천이 바늘 아래 놓여 있었고 엄마가 방금까지 거기 앉아 계셨던 것처럼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날 밤에는 몰랐어요.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10월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던 무렵이었어요. 갑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고 입원도 하셨고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연락이 오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걸 싫어하셨어요. 크게 차리지 말라고, 돈 들이지 말라고, 살아있을 때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사흘이 지나고 우리는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 엄마가 없는 엄마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공기가 났습니다. 냄새라기보다는 공기였어요. 사람이 없는 집의 공기, 오래 닫혀있던 창문처럼 누군가의 체온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그 서늘하고 텅 빈 공기. 오빠가 먼저 들어가서 거실 불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밥상 위에 엄마가 쓰던 돋보기가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 리모컨이 늘 있던 자리에 있었고 싱크대 옆에 설거지 소리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만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는 늘 재봉틀 앞에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가장 오래된 장면이 그거예요. 어렸을 때 밤에 깨면 엄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두두두두. 재봉틀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무서웠냐고 하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엄마가 거기 계시다는 소리였으니까. 집안에 엄마가 있다는 소리였으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엄마가 깨어 계시니까 괜찮다 하고 그 소리가 얼마나 자주 들렸는지 저는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매일이었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소리가 우리 집 밤의 일부였어요. 어떤 집은 밤에 아버지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집은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우리 집 밤에는 재봉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명절에 엄마 집에 가면 엄마는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가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엄마는
어느새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어요.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 일어나서 뭔가를 꺼내 오시고 앉아서 꿰매고 다시 오시고 저는 그때 솔직히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엄마가 저 또 바느질 하시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재봉틀 앞에 앉으신 건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모여 있는 그 시간에 우리 누군가의 옷을 고치고 계셨던 거예요. 밥 먹다가 오빠 점퍼 단추가 달랑달랑한 걸 보시면 밥 다 먹고 나서 그걸 들고 가셨고, 제가 코트 입고 왔는데 소매 쪽이 살짝 해진 게 보이면 저 모르게 꺼내서 꿰매 놓으셨고, 엄마는 우리를 보면서 늘 무언가를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해진 데가 없나? 다른 데가 없나? 떨어진 단추가 없나? 그게 엄마의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엄마가 꼼꼼한 분이시구나, 바느질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 손을 생각하면 항상 뭔가를 쥐고 계셨어요. 실이거나 바늘이거나 천이거나 골무를 끼고 계신 날도 많았어요. 오른손 검지에 은색 골무를 끼고 계시는 엄마 손. 그 손이 눈에 선한데 정작 그 손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유심히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 손이었으니까, 늘 있는 손이었으니까. 사람이 늘 곁에 있으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공기처럼, 물처럼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는. 엄마가 그랬어요. 저한테. 엄마가 재봉틀 앞에 앉으시는 시간은 밤이 많았어요. 낮에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고, 저녁 먹고 나면 텔레비전 앞에 잠깐 앉으셨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서 재봉틀 앞으로 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시간에 주무시거나 텔레비전 보시거나 하셨고, 엄마만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끔 엄마 옆에 가서 앉았어요.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엄마가 이거 고쳐야 해서 하셨어요. 뭐려 하면 오빠 바지 또는 아빠 셔츠 또는 내 치마 하셨고요. 저는 잠깐 보다가 재미없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계속 거기 계셨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도 거기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면 재봉틀 앞이 아니라 부엌에 계시는 엄마. 그런데 재봉틀 위에 뭔가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고치신 거겠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매번.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밤새 뭘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후회가 됩니다.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엄마, 뭘 고치고 계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세요? 한 번이라도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가 재봉틀을 처음 장만하신 게 언제였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한 번은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가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실 때였어요. 엄마, 이거 언제 산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어요. 너 태어나기 전에. 그러시면서 더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도 더 물어보지 않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더 물어볼 걸 그랬어요. 언제 사셨는지, 왜 사셨는지, 처음에 뭘 만드셨는지. 그게 전부 엄마 이야기인데, 엄마 살아온 이야기인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바느질을 배우신 건 외할머니한테였을 거예요. 외할머니도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직접 뵌 기억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지만 엄마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바느질만이 아니라 뜨개질도 하셨고 제가 어릴 때 스웨터를 직접 떠주신 기억도 있어요. 노란색 스웨터였는데 저는 그게 시장에서 산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엄마가 직접 뜨신 거라는 걸 알았고 그때도 그냥 아 그렇구나 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 스웨터는 그냥 스웨터였으니까. 엄마가 밤새 실을 세어가며 뜨신 그 스웨터가 저한테는 그냥 노란 스웨터였어요. 형편이 어렵던 시절 이야기를 엄마가 가끔 하셨어요. 직접 힘들었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셨으니까. 그냥 그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식으로. 그때는 애들 옷 새로 사주기가 어려워서 다 고쳐 입혔어. 오빠 교복이 작아지면 내 것 만들고 내 것이 작아지면 잘라서 다른 데 썼어. 겨울에 내복이 얇아지면 앙감 대어주고 그렇게 한철 더 입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많이 힘드셨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공감이 거기서 멈췄어요. 지금 이 서랍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이야기들이 다시 들려요. 단추 봉지가 거기 있고 수선 메모가 거기 있고 천 조각들이 거기 있는데 이게 다 그 이야기예요. 엄마가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다 넣어두셨어요. 버리지 못하고. 저는 한동안 거실 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뭘 버려야 하고 뭘 남겨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오빠 댁 올케가 부엌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조카애들은 안방 정리를 맡았고요. 저는 거실 쪽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게 엄마 재봉틀 앞에 앉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재봉틀은 거실 창가 쪽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거실 한쪽 귀퉁이, 창문 아래 작은 공간이요. 엄마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쓰셨어요. 작은 나무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 재봉틀 올려두고 창으로 햇빛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며 앉아 계시던. 재봉틀 자체는 정말 오래된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좋기 40년은 됐을 거예요. 검은 몸통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씨도 많이 바래서 이제는 손으로 만져야 겨우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전동 모터로 바뀐 것 말고는 본체 자체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나무 의자를 끌어당겨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늘 앉던 자리, 다리가 짧은 그 의자에 앉으니 저는 오히려 너무 높아서 자세가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작은 의자에 이렇게 낮은 자세로 평생 이 앞에 앉아 계셨구나. 재봉틀 위에는 천 조각 몇 개가 개어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에는 실이 걸려 있었어요. 흰 실. 그날 밤 오빠가 보고 전화했던 그 실이었습니다. 반쯤 펼쳐진 천도 그대로였어요.
누군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 천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어요. 흰면 소재, 부드럽고 얇은, 뭘 만들려던 건지 잘 몰랐어요. 너무 작아서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작만 한 것도 아니고 중간쯤에서 멈춰 있는. 저는 그 천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위 서랍을 열었더니 실타래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가득이었습니다. 빨간 실, 흰 실, 검은 실, 살구색 실, 남색 실, 회색 실. 반쯤 쓴 것들, 거의 다 쓴 것들, 새 것처럼 남은 것들이 섞여서 실타래 사이사이에 바늘도 있었어요. 오핀도 있었고, 실밥 뜯는 도구도 있었고, 오래된 줄자도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줄자를 꺼내서 조금 펼쳐봤어요. 끝부분이 닳아서 숫자가 잘 안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쓴 거지. 저는 줄자를 다시 말아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단추들이 가득이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봉지마다 종류별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단추, 검은 단추, 금빛 단추, 갈색 단추.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흰 단추들. 크기도 모양도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 다 조금씩 달랐어요. 구멍이 2개짜리, 4개짜리. 조금 노랗게 변색된 것, 아직 새하얀 것.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복 블라우스가 있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조끼. 블라우스 단추가 자꾸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저녁에 재봉틀 앞에 앉아서 달아주셨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꺼내서 달고 개어서 제 방에 갖다 놓으시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 이 흰 단추 봉지를 보니까 혹시 이게 제 블라우스 단추가 자꾸 떨어지니까 미리 사두신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아주 조금 따끔했습니다. 단추 봉지들 사이에 작은 메모 쪽지들이 있었어요. 접힌 채로 여러 장. 펼쳐봤더니 엄마 손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눌러 쓴 학교를 많이 못 다니신 분의 그 특유의 글씨. 첫 번째 쪽지. 겨울 코트 단추 검정 큰 것. 두 번째 쪽지. 큰애 교복 치마 허리 늘려야 함. 세 번째 쪽지. 아빠 셔츠 소매 왼쪽 다름. 수선 메모였습니다. 고쳐야 할 것들의 목록.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신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 셔츠 소매.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벌써 20년이 넘은 일입니다. 이 쪽지는 적어도 20년은 된 거겠구나. 엄마는 이걸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서랍 안에 그냥 두셨을까? 아버지 셔츠 소매를 수선하겠다고 적은 메모를. 재봉틀 옆 창문 아래에 작은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뚜껑 있는 바구니.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천 조각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새 천이 아니었어요. 다들 잘라낸 흔적이 있는 조각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남색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군복 소재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쪽 끝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흰 천에 검은 글씨로 수놓아진 이동현,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표를 한참 바라봤어요. 오빠가 군대 간 게 언제였더라. 제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30년도 더 됐겠네요.
엄마가 군복에 이름표 달아주셨겠지. 그리고 오빠가 제대하고 나서 군복을 버릴 때 이름표를 떼서 이 바구니에 넣어두셨구나. 왜요? 왜 이름표를 떼서 두셨을까요? 군대에 가는 아들 군복에 이름표 달면서 엄마는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무사히 돌아오라고. 제발 아무 일 없이. 그 마음을 박음질에 담으셨을까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조여들었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파란색과 흰색 체크 무늬였습니다. 보자마자 알았어요. 제 중학교 교복 치마였어요. 중학교 때 교복 치마가 짧다고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 유행이 짧은 치마였는데 규정은 무릎 아래까지였거든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날 밤에 재봉틀 앞에 앉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치마가 길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입고 나갔으니까. 그 치마 단을 내리면서 나온 조각이 여기 있었군요. 버리지 않으시고. 저는 그 체크 조각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재봉틀 앞에 앉으셔서 어떤 표정이셨는지. 제 기억 속에 남은 건 다음 날 아침에 길어진 치마뿐이에요. 그게 지금 너무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흰면 소재였어요. 얇은 와이셔츠 천. 그 조각에 다른 천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흰 천이 바느질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와이셔츠 소매였습니다. 소매 끝부분에 안쪽으로 덧대어주는 방식으로 수선한 것. 그걸 잘라서 여기 두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와이셔츠를 매일 입고 출근하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요. 와이셔츠가 몇 벌 안 됐으니 소매 끝이 닳는 게 당연했고 새로 사기보다 고쳐 입는 게 당연했겠지요. 엄마는 아버지 모르게 소매 안쪽을 덧대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출근한 사이에 또는 주무시는 동안에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어느 날 소매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입고 나가셨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20년 전이에요. 엄마는 20년 동안 이 조각을 여기 넣어두셨군요. 네 번째 조각은 아주 작았습니다. 연노란색, 얇고 부드러운 소재, 베넷 저고리 천이었어요. 오빠 아들, 제 조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베넷 저고리를 직접 만드셨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요. 흰색이었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걸 만드냐고 했더니 뭐 이런 건 그냥 만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손주 베넷 저고리 천 조각이 오빠 군복 이름표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셔츠 소매 옆에, 제 교복 치마 옆에.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바구니가 천 조각 보관함이 아니었어요. 엄마한테는 이건 가족 기록이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던 기억, 딸 교복 치마를 기렸던 기억, 남편 셔츠를 수선했던 기억, 손주가 태어났던 기억. 전부 다 천 조각으로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일부러 모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버리지 못하셨던 걸까요? 둘 다였을 것 같아요. 바구니 아래쪽 천 조각들 사이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닳고 가장자리가 구부러진 메모 노트. 엄마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수선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무엇을 수선했는지 적혀 있었어요. 3월 동현이 바지 밑단, 영숙이 코트 단추 2개, 5월 아빠 여름 바지 지퍼,
11월 동현이 점퍼 안감, 영숙이 교복 블라우스. 영숙이는 저예요. 20년치가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언제 누구 옷을 수선했는지를 왜 적어두셨을까요? 잊지 않으려고, 빠뜨리지 않으려고, 가족 중 누가 해진 채로 나다니지 않도록. 저는 노트를 펼친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졌어요. 눈이 찡했거든요. 읽다 보니 이런 기록도 있었어요. 9월 영숙이 면접 정장 치마 단 정리. 기억났습니다. 첫 직장 면접 전날이었어요. 정장 치마 단이 살짝 풀린 부분이 있어서 엄마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저는 그냥 입고 나갔고, 그날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떨려서 잠 못 이뤘는데, 엄마도 잠 못 이루셨겠구나. 재봉틀 앞에 앉아서 딸 치마 단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깨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덮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읽어야 해, 다 읽어야 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읽지 않으면 영영 제대로 못 읽을 것 같아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엄마가 남긴 기록인데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였을 수도 있고, 저는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를 따라가면서 봄 기록들, 여름 기록들, 가을 기록들, 겨울 기록들. 어떤 해는 기록이 많았고 어떤 해는 적었어요. 기록이 많은 해는 아마 우리 식구들한테 무슨 일이 많았던 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가 결혼한 해, 제가 이직한 해, 조카가 태어난 해. 그런 해에 수선 기록이 많았을 것 같았어요. 명절에 더 자주 모이고 그러면 엄마 눈에 더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저는 읽으면서 계속 마음이 이상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챙기셨다는 게 기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이걸 혼자 다 하고 계셨다는 게 슬퍼야 하는 건지, 둘 다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몰랐으니까. 엄마가 이 노트에 이렇게 적어가면서 우리 것들을 챙기고 계셨는데, 저는 그냥 옷이 고쳐져 있으면 입고 나갔어요. 어떻게 고쳐진 건지, 언제 고쳐진 건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움보다 더 무거운 것인데, 미안함보다 더 깊은 것인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무겁습니다. 오래된 무게로. 저는 노트를 덮고 잠깐 창밖을 봤어요. 10월의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빛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엄마가 이 자리에서 이 빛을 받으며 앉아 계셨겠구나. 이 창을 보면서 밖을 보고 싶으셨을 때도 바늘을 잡고 계셨겠구나. 저는 그냥 한참 창을 봤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울지는 않았어요. 눈이 뜨겁기만 하고 눈물은 나오지 않는 그 상태로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셨을까? 이 재봉틀 앞에서 힘드셨겠지 라는 생각은 했어요. 밤새 바느질 하시는 게 힘드셨겠지. 눈도 침침하실 텐데, 허리도 아프실 텐데. 근데 행복하셨냐고 물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행복하다고 하신 걸 들은 기억이 잘 없어요. 힘들다고 하신 것도 잘 없고요.
그냥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신 거겠죠. 행복이니 불행이니 그런 말보다 그냥 오늘 이것을 해야 하니까 하는 그게 엄마 방식이었겠죠. 저는 그 방식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30살 때쯤이었어요. 명절에 엄마 집에 갔다가 엄마가 늘 그렇게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고쳐 입어요. 낡은 거 계속 고쳐봤자 티나요. 그냥 새로 사요. 엄마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웃으셨거나 그래 하셨거나.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잊어버렸어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이 노트를 보면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고쳐 입어요. 엄마가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고치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가족 옷을 고쳐주는 것이 엄마한테는 사랑 표현이었는데, 그 말을 제가 했어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노트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서랍 맨 안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직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단추 봉지들 아래 맨 안쪽에 손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 흰 봉투였어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있었어요. 열어도 되나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게 되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어요. 흰 종이 한 장,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 나중에 누가 보면 읽어라. 글씨 잘 못 써도 이해해줘. 영수가, 재봉틀 버리지 말아줘. 쓸 줄도 모르겠지만 그냥 두면 안 되냐. 나는 이게 좋더라. 애들 옷 고칠 때, 남편 셔츠 소매 다르면 덧댈 때, 손주 베네 저고리 만들 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 새것 사줄 돈이 없어서 고쳐준 게 맞아.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 해진 걸 그냥 두면 마음이 안 됐어. 추울까봐, 해질까봐, 남들 앞에서 작아 보일까봐. 그게 싫었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새 옷 사주는 건 많이 못 해줬어도 해진 걸 그냥 두는 건 싫더라고. 영수가 내가 면접 가던 날 밤에 치마단 정리해줬던 거 기억하냐? 너는 모르겠지. 그날 엄마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앉았어. 그게 다야. 미안해. 더 많이 해줬어야 했는데. 재봉틀 바늘에 실 깨어뒀어. 혹시라도 쓸 일 있으면 써. 엄마가 마지막으로 깨어둔 거야. 추우면 옷 단단히 챙겨 입어. 이제 엄마가 고쳐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거 챙겨야 해.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재봉틀 바늘에 실 깨어뒀어.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접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손에 쥔 채로 마음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데 소리가 없었어요. 그 무너짐에 조용히 무너졌어요. 재봉틀 바늘에 실 깨어뒀어.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딸한테 실 깨어주는 거였구나. 혹시라도 쓸 일 있으면 쓰라고.
마지막으로 그걸 하고 가셨구나. 저는 그날 밤 오빠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탔을 때를 다시 떠올렸어요. 재봉틀 소리가 난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무서웠어요. 솔직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재봉틀 소리가 난다니까 무서웠어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였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시를 깨어두신 거였어요. 무서워할 게 아니었어요. 엄마였는데, 마지막까지 뭔가를 해두고 가시려는 엄마였는데, 저는 그게 무섭다고 느꼈어요.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소리는 안 냈어요. 오빠한테, 올케한테 들릴까봐. 그냥 조용히 재봉틀 앞에서 엄마가 늘 앉으시던 그 작은 의자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멈추면 또 편지가 생각났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한 게 없으신데. 아니, 미안한 건 저인데. 이제 그만 고쳐 입어요. 했던 사람은 저인데. 낡은 거 고쳐봤자 티 난다고 그냥 새로 사요. 했던 사람은 저인데. 그 말을 들으시고 재봉틀을 치우지 않으신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을 참았어요. 숨을 참지 않으면 소리가 날 것 같았으니까.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그 말을 이제야 합니다. 엄마한테 직접 하지 못하고 이 재봉틀 앞에서 엄마가 앉으시던 자리에서 미안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밤, 우리가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시간, 엄마가 마지막으로 집에 혼자 계셨을 때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늘에 흰 실을 깨어두셨구나. 딸한테 혹시라도 쓸 일 있으면 쓰라고 마지막으로 그걸 하고 가셨구나. 저는 손을 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오빠가 들으면, 올케가 들으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그 재봉틀 앞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앉으셨던 그 자리에서 그날 재봉틀에 걸려있던 흰 실이 뭔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어요. 엄마였어요. 마지막으로 딸한테 뭐라도 남겨두고 가신 거였습니다. 저는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가 왔고 편지를 읽었고 둘이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재봉틀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햇빛 드는 창가에 엄마가 늘 앉으시던 것처럼 바늘에는 흰 실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엄마가 깨어두신 그 실이 아직 그대로예요. 저는 가끔 오빠 집에 가서 그 앞에 앉습니다. 쓸 줄은 몰라요. 그냥 앉아요. 서랍을 열어서 단추봉지를 꺼내보고 수선 노트를 펼쳐보고 이름표를 만져보고 그러면 엄마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거나 뭔가를 해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 것처럼.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밝은 곳이었어요. 하얗다기보다는 옅은 빛이 가득한 곳. 소리가 없었어요. 아니, 아주 조용한 소리가 있었는데 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곳 가운데에 긴 탁자가 하나 있었고 탁자 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판관처럼 보였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래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뭔가를 오래 봐온, 많이 아는 한 사람이 손에 커다란 책을 들고 있었어요. 두꺼운 책이었는데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고 읽힌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펼치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천국 대기실입니다. 오늘 열릴 기록은 한 사람이 평생 무엇을 고치며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탁자 위에 재봉틀이 나타났어요. 엄마 재봉틀. 검은 몸통에 금빛 글씨가 새겨진 오래되고 낡은, 그리고 바늘에는 흰 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을 든 사람이 다시 읽었어요. 이분은 이 재봉틀과 42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워서였습니다. 새 옷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형편이 조금 나아진 후에도 이분은 재봉틀 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고치는 일이 이분에게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책장을 넘겼어요.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해 이분은 군복 이름표를 직접 달아주셨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딸이 교복 치마가 짧다고 지적받아 돌아오던 날 이분은 밤새 치맛단을 내리셨습니다. 딸이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고 나갈 수 있도록 남편이 같은 와이셔츠를 오래 입어 소매 끝이 닳던 날들, 이분은 남편 모르게 소매 안쪽을 덧대셨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던 해 이분은 베넷 저고리를 손수 만드셨습니다. 딸이 첫 직장 면접을 앞두던 전날 밤 이분은 딸의 정장 치마단을 정리하셨습니다. 딸이 떨려서 잠 못 이루는 동안 이분도 잠 못 이루며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깨어 있었다는 것을 딸은 그때 몰랐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말했어요. 이분의 기록에는 큰 일이 없습니다. 거창한 순간이 없습니다. 단추, 지퍼, 소매, 밑단, 앙감, 솔기. 작은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이어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이분의 수선 기록은 26년에 걸쳐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다른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해지기 시작할 때 고쳐두면 크게 해지지 않으니까 세 사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은 사람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이분은 세상을 떠나시던 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재봉틀 바늘에 실을 끼워두셨습니다. 딸이 혹시라도 쓸 일이 있으면 쓰라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그게 이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옷에 해진 곳만 꿰맨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무너진 시간을 이어붙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늘에 실을 끼워두는 사람이셨습니다. 이분의 바느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아직 계속되고 있으므로 꿈이 거기서 끝났어요. 눈을 떴는데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천장을 보다가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이었는데 오빠가 받았습니다. 재봉틀, 응, 잘 있지? 오빠가 잠깐 있다가 대답했어요. 잘 있어. 저는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엄마, 그날 밤에 깨어두신 실, 아직 그대로예요. 끊지 않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두신 거니까. 추우면 옷 단단히 챙겨 입으라고 하셨죠. 챙겨 입을게요. 약속해요. 어떤 사람의 사랑은 말보다 손에 남습니다.
엄마는 늘 뒤에 계셨지만 가족의 해진 삶을 조용히 고치며 살아오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알게 됐으니까, 그 재봉틀이 있었으니까, 엄마가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셨으니까, 버리기 전에 한 번만 열어봐라 하고 쓰셨으니까, 저는 열어봤어요. 엄마, 다 봤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엄마의 재봉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